네,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 가능성과 제작 환경 개선에 대한 생각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준식 실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강연은요. 요즘 AI 시대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분이신데요.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강신진 교수님을 모시고 AI가 변화시킬 게임 개발 및 이용자 문화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진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학과 박사과정을 거쳐서 소니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와 NC소프트에서 개발자로 계시다가 지난 2008년에 학자로 변신하신 분이십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의 강신진입니다. 딜사이트 게임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원래 이제 판교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여의도로 불러주셔서 여기는 왠지 투자가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말을 잘못하면 누가 이렇게 크게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앞에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다행히 뭐 개발자분들 많이 오셨다 해서 좀 마음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AI가 변화시킬 게임 개발 및 이용자 문화에 따른 내용인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PD님과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게임 산업계 옆에서 그냥 살짝 보기에 뭐 그냥 지켜본 발언 뭐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현재 게임 산업계에서 인공지능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게임 이런 최신의 인공지능이 게임 산업계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한 분야가 게임 유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계 인공지능 현황인데요. 일단 그냥 하나 스크린샷을 가져와 봤는데 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동안 굉장히 어두운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막 앞이 잘 안 보이던데 저쪽에서 이제 빛이 하나 딱 비치면서 야 일로 오면은 뭐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인데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게임 인공지능에다가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이제 많이들 해왔고요, 해왔지만 그게 다 의미 있는 성과는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하지만은 늘 그렇듯이 이쪽은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게 돈이 되느냐,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압박들이 있어 왔고요. 이건 굳이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어디 IT 기업이든 어디든 다 비슷하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좀 괴롭힘을 당하다가 갑자기 이제 초대형 플랫폼 눈에 보이는 뭔가 물건이 나오고 저게 사스 플랫폼으로 풀리고 개개인들도 저거를 그냥 뭐 그냥 자유롭게 해볼 수 있게 되니까 해보자 했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우리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해도 괜찮은 거야라고 결과물 완성도에 대한 기대를 완화시켜 주니까 다들 적용해 보고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적용해 볼 만 하겠다라는 그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모델 구조는 뭐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이제 제너레이션 된 결과물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 게임에서는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제한적인 분야에만 적용이 됐고 뭐 원인이야 뭐 당연한 여러 가지죠만 뭐 기술적으로 문제 해결 잘해도 재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툴로 도입하자고 하니 R&D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현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현황은 그렇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용 가능할 것이냐인데 이제 생성형 AI가 보여준 이러한 희망과 비전 같은 경우를 이제 크게 게임 개발업계에 적용한다면은 개발자가 이용하는 AI와 UCC 플레이어가 이용하는 AI 두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분야를 나눠놓고 이제 들여다 보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찍은 이제 모바일 인덱스 랭킹인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계에서의 랭킹을 딱 쳐다보면 결국은 뭐 리니지, 뭐 시리즈, 뭐 오딘 뭐 이렇게 해가지고 MMORPG, 통상적으로 리지 라이크류 게임들이 시장에 큰 이제 쉐어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집형 서브컬처 게임들, 뭐 망가 스타일의 캐릭터 수집하는 그런 게임들이 또 많은 이제 쉐어를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PC 쪽에서 이제 대전용 게임, 뭐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기타 이제 스포츠 게임이나 카드나 뭐 로블록스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AI를 적용한다고 쳤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MMORPG나 리즈 라이크에다가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요즘 가장 많은 수익이 내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MMORPG를 가만 들여다 보면 이쪽은 게임의 핵심 코어는 결국 PVP 경쟁을 통해서 내가 쟤보다 세, 내가 쟤보다 더 강해, 요거를 입증하고 유저들 간의 길드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소속감, 뭐 이런 부분이 게임 플레이 핵심이 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PVE 어떠한 컨텐츠적인 요소, 통상적으로 PVE 컨텐츠적인 요소, 필드 던전, 캐릭터, 시스템, 아이템, 퀘스트 등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어쩐 PVP 강함을 도달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지나가는 컨텐츠 같은 개념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저들은 뭐 퀘스트 같은 거 막 1000개, 2000개 만들어 드려도 그냥 클릭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어, 빨리 넘어서 빨리 강해져야 돼, 이렇게 하기 이제 바쁘지. 이거 콘텐츠를 읽어보고 음미하거나 뭐 그럴 만한 수요가 좀 낮지 않는가라고 해서 좋다.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전통적 인공지능 기술인 절차적 콘텐츠 생성 기술을 넣어서 그거라도 좀 빨리 많이 만들어 주자. 유저들이 PVE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자라는 시도를 좀 했었지만 그 또한도 PCG 콘텐츠를 적용하는 것도 R&D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랜덤 제너레이션 무한 던전 정도에서만 적용이 됐고 아주 하이 퀄리티 던전에는 생성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MMORPG 분야에서는 유저들,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 유저들이 어떠한 컨텐츠에 대한 수요보다는 PVP 네트워크 인터랙션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주더라도 이게 또 완성도도 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믿을 그런 중간 도구로서는 활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AI가 그냥 최종 컨텐츠로 바로 빡 나오기에는 퀄리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퀘스트의 개수, 뭐 와우 같은 경우 런칭 당시 뭐 1000개 퀘스트가 들어갔다 친다면은 그런 게 뭐 10,000개, 뭐 20,000개 정도 늘려서라도 유저들이 끊임없이 콘텐츠가 할 게 없다라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 정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미드웨어 쪽인데 앞서 이제 두 분 실장님이나 피디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은 챗GPT를 써서 뭐 퀘스트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쪽이 모델 자체가 이미 뭐 몇 년 전 웹에서 긁어 들어온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러닝을 하던 뭐 퓨전 러닝을 하던 뭐 어떻게 해도 어차피 뭔가 불안정한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인하우스에서 갖다 내재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마구 집어넣어줘야 이게 제대로 워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작업을 내재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내 이제 AI 전문가분들이 스튜디오랑 진짜 협업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AI 하시는 분들하고 좀 떨어져서 개발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번에는 정말로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적용됐을 때 컨텐츠가 마구 많이 생산이 돼서 MMORPG의 콘텐츠 부족 형상을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집형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캐릭터에 대한 애착심이죠. 이쪽이 주된 수익이 나는 거는 아마 저 캐릭터가 이쁘고 저 캐릭터가 멋있어. 나 쟤를 뭐 팬심, 뭐 팬심 같은 것 때문에 캐릭터들을 이제 이 캐릭터를 좀 소유하고 싶어. 이 캐릭터 강하게 만들고 싶어. 뭐 이러한 욕구가 이 게임을 움직이는 이제 동인이 되는 것이고, 근데 다행히 이쪽 장르는 참 뭐 망가 스타일,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망가 스타일이 아무래도 시장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은 캐릭터를 누가 빨리 열심히 자주 새로운 캐릭터를 빨리 만들어 주느냐, 이게 바로 수익과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서는 캐릭터를 2D 캐릭터든 3D 캐릭터든 완성도 있게 탁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뭐 지금 잘 봤지만 뭐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메타 휴먼 애니메이션 뭐 등등등 최신의 기술을 갖다 써서 저 캐릭터를 빨리 만들고
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그 영화 애니메이션, 뭐 무비 컷신 등등도 다 같이 세트로 완성도 있게 탁 나와줘야 유저 입장에서 보면 와 저거 정말 멋있어, 저 캐릭터 사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된 인하우스 툴에서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외부의 서드 파티 툴을 갖다 쓰느냐. 작업자들이 외부에 잘 만들어진 툴을 쓸 수도 있고 지금 막 쓰고 계실 거고요. 쓰고 계실 거고 하지만 인하우스 툴을 근데 막 쓰다 보니까 우리 회사 원화들은 저기다 업로드해야 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업로드하지 않는 라이트한 모델을 갖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학습시킬 거야. 그러자니 그렇다면 이 모델에 대해서 또 도메인 전문가가 있어야 돼. 등 약간의 선택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개발자들 일반 개발자라고 본다면 아유 뭐 어렵게 R&D를 하냐 그냥 외부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빨리 하고 내가 이쪽에서 여가 시간에 R&D 해봤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나 혼자 쓸래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취할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제 그랬을 경우 프로그래머도 코파일럿 쓸 때 한 30% 정도 항상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원화 같은 거나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이 항상 있겠지만 이거를 인하우스 툴로서 프로세스에서 내재화시키는 그 의사결정 자체 그것이 굉장히 허들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 내재화시킨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남들보다 두 배 빠르게 캐릭터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익이 2배 빨리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서브컬처 2D 망가 이쪽 데이터셋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좀 생산성이 항상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방법론은 다 다르겠지만서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종 이제 대전형 게임들입니다. 이 게임들은 이제 타인과의 경쟁에서 뭐 이겨가지고 하는 게임들이고, 근데 이 게임들은 특별히 그 서로 싸우게만 만들어 주면은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어떤 던전을 만들어주고 뭐 성장을 하고 뭐 이런 요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너레이티브 AI가 들어갈 만한 여지는 살짝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다행히도 이런 이제 꾸미기, 이제 과시, 뭐 이쪽에 잠깐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파라미터 슬라이드바 조정해가지고 나랑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나랑 똑같은 캐릭터 만들든지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서 내 얼굴 올린 다음에 그냥 임포트 시키면은 바로 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유튜브 같은데 또 BJ들도 그냥 내 사진 탁 찍고 탁 넣어서 이제 나옵니다 하고 내 캐릭터 움직이기가 더 재밌을 것이고 그거는 벌써 눈앞에 와 있죠. 와 있지만 이제 아직 이제 이 단계 들어가 있지 않아 보이고 뭐 거의 예정된 미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마 아티스트 이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토탈 아티스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걸리는 그 작업 범수가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개인 커스터마이징을 빨리 내재화시켜서 먼저 도입하는 사람이 아마 시장에서 큰 반응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에다가 선글라스 붙여준다. 혹은 뭐 너 좋아하는 뭐 블랙핑크 캐릭터에다가 뭐 이것만 조금만 특수한 기능만 더 부가 기능을 넣어줘도 BM용으로도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인디 게임 장르는 아니고 이제 주로 메이저 장르, 메이저 MMORPG나 뭐 수집형 서브컬처 게임이라든지 각종 대전형 게임에서 뭐 제너레이티브 AI를 적용한다면 제가 좀 유력하게 생각되는 후보가 생각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플레이어가 이용하는 제너레이티브 AI 쪽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이용하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한다면 UCC도 될 수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유저가 어떤 게임 컨텐츠 직접 개입을 해서 그게 바로 유저에게 이제 다시 전파되는 그러한 모델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이미 뭐 스팀 같은데 보면은 이미 뭐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원화 중심에 돼 있는 비주얼 노벨 게임들, 그냥 AI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시키는 이미지 뭐 2,000개 들어 있는 뭐 비주얼 노벨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좀 벌써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당연히 유저는 보면 딱 알죠. 요거 뭐 저거 뭐 이거 뭐 AI 뭐 1,000장을 내가 돈 주고 사라는 거냐,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주로 인디 게임 쪽에서는 이제 마구마구 만들어서 이제 마구마구 올릴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빠르게 그냥 레드 오션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일 싱글 이미지라든지 싱글 뭐 사운드, 싱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유저도 딱 보면 아는 거고, 딱 보면 알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맞추기 위해서 또 퀄리티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미 적용이 돼 있고, 또 AI 던전 같은 경우는 유저가 뭐 스토리 제너레이션 만들어서 머드 게임 만들어서 올리면 다른 유저가 그 게임 다운로드 받아서 또 플레이하고 서로들 간에 프롬프트 공유하고 내가 만든 던전 쉐어하고 그다음에 유료 던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이제 만들려고 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유저가 올려도 완성도가 좀 안 좋아도 그냥 서로들 간에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엔드 컨텐츠에 바로 제너레이티브 AI 컨텐츠가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하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컨텐츠 제작 부담을 그냥 전가시키고 우리는 그냥 플랫폼으로 남을게 해버리면은 니들끼리 재밌게 만들어, 우리는 그냥 모델만 제공해 줄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은 끊임없이 순환되는 무한의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므로 아마 이쪽 분야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앞으로 좀 비즈니스로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뭐 이미 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등등 뭐 지금 가용 가능한 모든 인공지능 모델들을 막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고, 지금 아직 뭐 저작권 문제가 이슈화가 안 돼 있지만 이게 참 이제 이쪽에서야 뭐 고소할 테면 고소해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대형 회사에서 뭐 AI 제너레이티브 AI 밴드 컨텐츠에 바로 넣었다가는 뭐 블루 아카이브 같이 뭐 조금만 좀 나 기분 나빠 저런 이미지 생성된 거 바로 소송 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인디 게임 장르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서로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런 것도 돼,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프롬프트 기반의 짧은 스토리, 이미지 생성 노하우 등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서로 쉐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거가 부담스러우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요거에 만든 인디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떤 우리가 전통적인 게임이 탁 나오는 게 아니라 AI에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거 모델에 특화되어 있는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임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긴 조금 어떤 메타버스 키워드인데, 이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나 메이플 스토리 월드 같은 이제 창작형 콘텐츠들, 유저들이 창작을 하고 올려서 그걸 가지고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고 창작 콘텐츠 올린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는 이 장르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장르가 이제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참 이 장르가 참 묘한 게 인기가 있다고들 하는데 제 주변을 살펴보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요게 아마 저희 제너레이션 세대는 잘 안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초중 요쪽에서 주로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요 세대는 저희 이제 올드 세대라고 좀 다른 느낌이고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요 세대는 이렇게 창작을 하고 들어가서 그냥 서로 부담 없이 피드백 주고, 이거를 이미 어렸을 때 이미 요게 탑재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 재밌으면 커서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쪽이 이를테면 로블록스에서 뭐 제너레이티브 AI 만들어서 더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고, 특히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데서 저 툴도 제대로 만들어주거나 GTA도 만들어주거나 해서 만들면 내가 멋있는 차 만들고 내가 건물 만들고 내가 캐릭터 만들어서 저 월드에다 막 만들면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신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툴들이 내재화가 되고 생태계가 딱 픽스가 돼버리면은 아마 저 장르로 누가 후발주자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제너레이티브 AI도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가 저런 창작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들어가기에는 당연히 마인크래프트보다 못하고 로블록스보다 못하고 따라가려면 한 10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해자가 생길 것 같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생성형 AI가 도입 가능한 분야는 뭐 MMORPG, 수집형 서브컬처 게임, 그다음에 대전형 게임, 아마 이거 개발자 사이드에서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UCC가 이용해서 콘텐츠 만드는 쪽 인디 게임에서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게임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월드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걸로 이제 좀 더 자리를 확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런 방향이고 이제 이게 진짜 속도가 그렇다면 빨리 올 것이냐라는 건데 이걸 잠깐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을 했는데 뭐 옛날부터 쭉 최신 기술이야 뭐 도입을 할지 말지 뭐 이런들 많은 고민을 했지만 늘 이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일단은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에서 순정으로 제공돼 있으면 그거를 그냥 갖다가 쓰면은 별 문제는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건 여기 써야 되고 여기 건 여기 써야 되고 여기 건 여기 써야 되고 각자 다 과금 다 해줘야 되고 어떤 데는 뭐 오픈 API당 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정신이 없거든요. 게다가 이 얘네들이 서비스를 또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하다가 뭐 접을 수도 있고 뭐 가격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개발자 입장에서 그거 믿고 쓴다? 이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돼 있고 그래서 하지만 유니티나 언리얼 정도에서 해준다면 그래도 좀 믿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나 언리얼에서도 야 저거 빨리 가져가는 게 좋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아마 열심히들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게 나중에 들어갔을 때 과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뭐 지금도 뭐 구글한테 뭐 7대3 이제 뺏기기나 좀 준 다음에 나중에 또 AI 플랫폼한테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죠. 위에서 이제 의사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는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익 창출에 대한 관대함인데 이게 결국은 신기술 갖다 쓰는 거고. 아까 저기 정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브러쉬를 하나 더 내가 색칠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를 내가 R&D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당장 2년 뒤, 1, 2년 뒤에 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의문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업자들, 그 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관대하게 좀 지켜봐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을 때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AI가 게임사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한번 프로세스 픽스 시켜서 하나 하고 내재화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거에 돈은 좀 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내재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쪽 AI 기술 다 플랫폼화 돼버리고 이거 다 돈 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그냥 종속이 돼버리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력 콘텐츠에 대해서라도 내재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생각해 준다면 아마 제너레이티브 AI가 실제로 인하우스 프로세스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압박이 들어오거나 뭐 그러면은 개발자는 아이 뭐 죄송합니다. 그냥 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개발자 동기부여인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이제 개발자도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고수익성을 추구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 뭐 게임 개발 어디다 비싸지고 대형화되고 뭐 실패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술적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바로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저게 탁 옆에 나타나서 고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저 고민을 하지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이러한 신기술을 써서 네가 멋있는 거 만들었으면 그걸 크게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그것도 보상 체계로 들어왔을 때 개인 구성원들도 혁신을 가지고 아이고 귀찮지만 같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최종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이 그냥 매출로 찍혀 있으면 그거 할 이유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식의 그 외부적인 평가 시스템도 같이 갖춰졌을 때 그 효과가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개발자 문화고 이제 유저 문화 AI가 바꿀 이용자 문화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용자 문화는요, 일단 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세대별 그룹별로 일단 한번 선호 장르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령대 가만 보면은 10대는 뭐 퍼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 이제 20대는 대전형 이건 뭐 대학생들 뭐 대전형 게임, 서브컬처 게임들. 그다음에 30대에서 50대는 주로 MMORPG류,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류. 그다음에 50대, 60대는 카드 바둑류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는 이게 아마 그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된다 뭐 해가지고 뭐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20대는 뭐 피지컬이 좋으니까 피지컬이 좋은 게임들을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FPX나 이런 거. 그다음에 30대부터 50대는 피지컬이 떨어지고 템포가 느려지지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욕구가 표출되기 좋은 MMORPG 장르로 포지셔닝하는 것 같고 마지막에 50대, 60대는 주로 이제 카드 고전 게임, 뭐 바둑 카드 뭐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지원해서 하던 걸 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장르 선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너레이티브 AI가 유저가 저거를 이제 이용자 문화, 사용 문화, 플레이 문화가 바뀐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어떤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던 간에 한동안은 이게 완성도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프롬프트를 뭐 어떻게 바꿔도 이게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후보정을 많이 해야 되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완성도는 불확실하지만 높은 창발성을 가진 컨텐츠 뭐 이런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컨텐츠가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낮은 시스템 연계성입니다. 얘가 뭔가를 이쪽이 뭐 이미지가 나왔는데 여기다 립싱크 돼야 되고 이게 뭐 파라미터 연결돼 있고 막 서로 간의 디펜던시가 있는 컨텐츠가 그 게임의 핵심 시스템이라면은 그런 식의 시스템에 대한 제너레이티브 AI를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독립적인 시스템들로만 퍼즐류 뭐 이런 단순한 게임들에서 이런 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또 이거를 유저들이 제너레이티브 AI를 본격적으로 써봐야 되겠다 한다면은 AI 사용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 또 수익성 이게 내가 이거 잘 만들어주면 컨텐츠가 잘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 돈도 벌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탑 플레이어가 저렇게 멋있는 컨텐츠 만들었네. 그러면 나도 쟤보다 더 잘 만들 거야. 이제 이러한 이제 그런 호기심, 경쟁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 게임 장르가 있을 때 유저들도 고색에 휙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제 게임을 만들고 선호하게 될 텐데 요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아직 뇌가 아직은 학습 능력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아마 이런 장르 쪽에 더 선호하게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런 20대나 30대 특히나 저런 제너레이티브 AI를 적용을 해서 내가 게임 플레이나 뭐 이런 거 좀 더 창작하고 인볼브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여가 시간도 많아야 되거든요. 이거 실험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장르는 결국 장르 떠나서 결국 연령대가 시간이 많이 있는 이런 연령대에서 생성형 AI를 이쪽에 연관돼 있는 게임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봤다면은 아마 이제 이게 참 어려웠어요. 옛날부터 게임 개발자들이 그 유저들이 당신네들이 컨텐츠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재밌게 노세요 하면 정말 좋죠. 근데 그걸 유저들이 전체 유저풀 중에서 한 5%나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제너레이티브 AI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라고 하면은 유저들이 이제 혹시나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용자들도 그래 야 이거 나 만들었더니 재밌어. 내가 남들이 만들어주는 거 그냥 하는 것보다 내가 UCC로 만들어서 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플레이 문화 중에 하나야라는 인식이 좀 퍼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창작적인 콘텐츠에 대한 쉐어가 좀 높아질 것 같다. 하지만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장르를 뭐 잠식을 해서 가져가느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MMORPG나 FPS 게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너 제너레이티브 AI 해가지고 뭐 만들어봐라 하면은 나 빨리 게임하고 15분 만에 빨리 다른 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쓸까라는 이게 그거 안 되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왜냐하면은 하루에 가지고 있는 가용 여가 시간이 딱 3시간 정도 직장인들이 그 3시간에서 게임 겨우 하는 건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 뭔가를 학습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AI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전통적인 장르에서는 이거를 그냥 수요는 그냥 이제 그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통적인 수인 장르, 즉 MMORPG나 대전용 RPG, 대전용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 향상, 이거는 개발 유저가 끊임없이 개발자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자들도 이거를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거 서로 간에 이해관계 맞고 이거를 그래서 빨리 생산성 향상 기술로 도입을 하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디 게임이나 UCC 메타버스에서는 이거는 이제 누가 먼저 만들어서 자리 잡으면 그거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 유저풀이 확보돼 있고 거기에 스크립트나 툴에 익숙한 유저들은 딴 데로 안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먼저 선점하려고도 노력할 것 같다. 그다음에 게임 엔진사 입장에서는 저거를 외부의 서드 파티에게 이거를 다 뺏겼다가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내가 먼저 만들어서 우리 거 플러그인 갖다 쓰세요라고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엔진사에서도 그동안은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들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어떠한 방향을 가던 간에 확실한 거는 게임 생산성은 그냥 좋아진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뭐 이렇게 가도 결국 개인이 써도 뭐 20-30%, 뭐 인하우스로 들어와도 뭐 40-50% 이렇게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게임 생산성은 당연히 향상될 것인데, 근데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개발자들은 일찍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데 이게 저 생각이 또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상된 만큼 이쪽에서 누가 스킬을 풀 시네마틱 영상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이쪽도 그만큼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서로들 간의 군비 경쟁 비슷하게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퀄리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거는 동일할 것 같고, AI 툴이 들어왔다 해서 나는 딱 끝났으니 가겠습니다. 약간의 기간이 있을 것 같지만 좀만 지나면은 그것도 일상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인 수익 장르, 이거는 뭐 큰 영향 없이 그냥 가던 대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가 시간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학습이나 이런 선호 장르가 한번 픽스됐으면 바뀌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쪽은 매출은 쭉 유지하면서 결국 신규 시장 확장으로 아마 게임 시장이 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흘러왔던 게임 산업계의 이미지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뭐 전투, 뭐 전쟁, 뭐 경쟁,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호전적이라도 뭐 그런 그 극적인 경험, 그런 극적인 경험을 좀 하고 싶어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게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제공이 되는 거지만, 이제 아마 저런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훌륭한 이제 기술이 나오게 되면 아마 좀 새로운 게임 플레이어 세대의 입장에서는 저런 창작형 도구를 써서 게임에 들어오는 게 하나의 큰 재미로 탑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왼쪽에 있는 장르 다변화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장르 다변화가 이루어져서 게임이 좀 더 풍요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